자, 코로나가 온 지도 벌써 3개월이 넘었어요. 산업별로 희비가 점점점 갈라지고 있습니다. 지는 업종은 항공업, 여행업, 호텔업 이런 게 지고 있고요. 뜨고 있는 업종은 재택근무라든가 온라인 교육, 온라인 쇼핑, 즉 정리하면 온라인의 부상과 오프라인의 퇴조라고 할 수 있죠. 카드사들이 원래 이런 트렌드 조사를 열심히 하는데 신한카드에서 포스트 코로나의 소비 트렌드를 추억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5월 19일 기사인데 온라인 S, 홈라이프는 요즘에 가구, 소파 뭐 이런 게 엄청 많이 팔린다고 하거든요. 이런 걸 의미하는 거고, 건강위생은 뭐 당연한 거고, 패턴이나 디지털 경험은 뭐 이런 거라고 하는데 뭐 뭔지 모르겠습니다. 좀 갖다 붙인 느낌이고, 아무튼 간에 신한카드에서도 온라인의 부상을 가장 큰 키워드로 일단 내세우고 있죠. 이를 증명이나 하듯 이거 왜 이때 주식을 못 사든가 싶은데, 이게 3년치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입니다. 계속 오르는 와중에 이때 잠깐 한번 기회가 왔었죠. 이걸 놓치고 나니까 한우로 치솟았죠.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오르다가 요때 기회, 요거 3월 때 한번 기회가 있었는데 요걸 놓치고 났더니 쭉 올라갔습니다. 이제 천장을 뚫었어요. 아예 이제는 주도주라는 얘기를 붙였습니다. 이게 좀 재밌어서 갖고 와봤는데, 각 역대 정권별로 주도주라고 하는 주식들이 있어요. 김대중 정부 때는 KT, KTNG 뭐 이런 IMP 2000 해가지고 막 이제 무선 인터넷이 개화될 시기였잖아요. 이때 이런 주식들이 좀 인기가 많았고, 노무현 정부 때는 IMF 이후에 이제 금융기업들이 어느 정도 실적이 정상화되면서 통폐합을 하면서 좀 부상되고 있었고, 이명박 정부 때는 그 유명한 차화정의 시대죠. 화학, 정유, 여기 뭐 현대차, 자동차, 차화정의 시대였고, 자, 박근혜 정부는 좀 특이합니다. 지배구조와 화장품의 시대였어요. 중국발 아모레퍼시픽의 부상, 삼성 SDS, 이재용 승계 관련된 주식이죠. SK는 지주회사니까 뭐 당연하고요. 이런 식의 주식이 인기였다면, 이번 문재 정부 때는 자, 일단 바이오가 있고요. 그 다음에 SDI, 뭐 배터리죠. 그리고 나머지는 요 온라인, 게임, 즉 온라인 세상의 부상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와 맥을 같이 하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 강력하냐? 네이버와 카카오가 무려 시총 10위에 들었습니다. 이게 5월 13일이었는데요. 보시면 9위가 현대차인데 카카오가 10위로 딱 등극을 했죠. 그리고 한 10일 정도 지나서 5월 22일에 카카오가 무려 현대차를 제쳤습니다. 이것도 엄청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왜냐면 현대 매출이 한 100조고 영업이익은 3, 4조 됩니다. 근데 반면에 카카오는 매출이 한 3조에 영업이익은 한 0.2조 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몇 배 차이입니까? 30배 차이에요. 매출은 30배고 이익도 한 20배 차이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총에서는 카카오가 더 높다는 거죠.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이런 일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인터넷 기업들의 주가인데 쭉 오르다가 한번 코로나 때 빠졌다가 다시 원상복귀를 했죠. 알파벳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영향 한번 받았지만 거의 뭐 회복을 했습니다. 애플도 마찬가지,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 다른 전통 산업들이 발발발 기고 있는 사이에 이들 인터넷 대표 기업들은 주가가 이 이후로는 더 올랐죠. 근데 이 중에서 또 압도적인 수익률을 보여준 회사가 있죠. 바로 아마존이. 아마존 주가를 볼까요? 전고점을 뚫어가지고 아예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이게 주가만 좋은 게 아니고, 이게 주문이 폭주하니까 아마존이 10만 명을 추가 고용하겠다는 얘기를 무려 코로나 한창이던 3월에 했습니다. 여기 사람도 못 뽑으니까 인건비를 시간당 15달러, 15달러면 18,000원 되잖아요. 여기서 시간당 18,000원을 받을 수 있는 나라. 역시 천조국이죠. 근데 여기다가 임금을 2달러 올렸습니다. 2만원이에요. 2만원. 하루 10시간이라면 20만원 벌 수 있는. 짭짤하죠. 아무튼 이렇게 10만 명을 추가 고용할 만큼 그야말로 폭발하고 있죠. 근데 아마존이 이렇게 잘 나갔던 거는 사실 코로나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 이미 아마존은 그 전부터 잘 나가고 있었는데, 이게 19년 말에 아마존과 애플 등의 이렇게 매출액입니다. 매출액. 레비뉴잖아요. 파란색이 애플의 매출이고 이 주황색이 아마존 매출인데, 이미 19년 말에 아마존의 매출이 애플을 넘었습니다. 코로나 한참 전 얘기죠. 지금 원래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휘발유를 부은 그런 격이라는 거죠. 구글이나 이런 데도 엄청 만만치 않은 회사들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아마존이 압도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무엇보다 이 아마존의 사업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마존은 온라인 매출의 비중이 절반입니다. 한때 이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클라우드 서비스가 엄청 부각된 적이 있었지만, 역시나 아마존 하면 이 온라인이 대부분이고, 그런 점에서 이렇게 페이스북, 구글과 좀 달라요. 페이스북과 구글은 아시다시피 광고에서 대부분의 수익을 창출합니다. 이렇게 잘 성장해 오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성장률이 조금 떨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처에도 떨어지고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기업들이 돈을 못 버는데 광고를 할 수가 없었잖아요. 페이스북과 구글의 올 광고 매출이 무려 440억 달러, 우리나라 돈은 한 48조? 48조의 광고 매출이 날아갈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차이가 전 세계의 이 디지털 광고 시장의 규모입니다. 단위가 빌리언인데 5,170조 정도 되죠. 근데 전 세계의 이커머스 시장의 규모는 6트릴리언, 60조입니다. 60조. 게다가 성장률은 광고 시장이 8%인데 여기 2023년에도 15% 성장해요. 정리하면은 아마존이 딛고 있는 이커머스라는 시장 자체가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딛고 있는 광고라는 시장 자체보다 성장률도 높고 심지어 규모는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존의 주가가 저렇게 날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구글에서도 본격적으로 이커머스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구글이 기존에도 이커머스 사업을 하진 않았던 건 아니에요. 이게 구글 쇼핑 저도 해보진 않았는데 이게 나이키 채워보시면 상품들이 쭉 나옵니다. 상품이 나오는데 문제는 이 상품 자체가 광고 기반이라는 거예요. 이 구글은 원래부터 광고 수익으로 이 매출을 일으키는 회사다 보니까 자기들의 자사 구글 쇼핑에 광고비를 낸 애들만 이 웹 검색을 했을 때 상단에 노출해주는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2017년에 이후로부터 24억 유로 약 3조 정도의 과징금을 받습니다. 광고비를 받은 애들만 상위를 노출해준 게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해쳤다라고 EU에서 판단을 한 거죠. 과징금 받고 나서 구글이 조금 변경을 했어요. 광고 공간을 경쟁 입찰해야겠다. 그 전에는 이제 자기한테 돈 낸 애들만 했는데 이제는 경쟁 입찰을 통해서 구글 쇼핑을 우대해주지 않겠다라는 발표를 했는데 이게 별로 신통치 않았던 거고 그래서 이참에 아예 코로나를 계기로 수익 모델을 전면적으로 바꿨습니다. 이제는 광고 기반이 아니고 구글 쇼핑을 무료로 개방을 하고 대신 아마존처럼 판매 수주를 받기로 한 거죠.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수익을 대부분의 광고 매출로 하고 있는데 이게 성장률 자체가 20%로 떨어졌고 어쩌면 마이너스 성장도 하는 상황이 닥치니까 마크 저커버그가 직접 자기 직속팀을 만들었어요. 이너서클 M이라는 팀이죠. 여기 들어간 애들은 아마 전사 최고의 에이스겠죠. 뭐 앞으로 엄청 잘 나갈 것 같습니다. 부럽네요. 아무튼 페이스북도 아마존의 BM을 따라하면서 온라인 쇼핑에 뛰어들었습니다. 이게 불과 5월달의 기사죠. 목표는 구글과 마찬가지로 수익 구조를 좀 다변화해가지고 코로나 이후 산업 환경에서 좀 적응하려고 하는 목적이고요. 점점점 이제 이 아마존과 페이스북, 구글의 BM이 겹치고 있는 무한 경쟁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럼 국내는 어떠냐? 국내는 가장 많이 쓰는 온라인 이커머스 쇼핑몰은 네이버죠. 이젠 이것도 별로 새롭지도 않은 사실이죠. 그리고 쿠팡이 150% 성장을 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별로 놀랍지도 않죠. 아무튼 시장은 우리나라의 이커머스 시장은 네이버와 쿠팡이 거의 양강으로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죠. 코로나 이후로 이 양강 구도가 점점 공고하게 되기 시작했어요. 지난 2월부터 네이버 시장 점유율이 14%로 더 증가했고 쿠팡도 12%로 점유율을 늘렸습니다. 물론 이제 쿠팡 같은 경우는 물류센터 확진자 때문에 최근 좀 주춤하고 있긴 하지만 개인적인 뇌피셜로는 금방 다시 원래의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쿠팡은 빠른 배송에 기반한 식료품과 생활용품 위주의 마케팅인 거고 네이버는 구매 결정을 위한 가격 비교, 상품 평등, 정보를 위주로 하는 양자가 좀 구분되어 있습니다. 네이버는 점점 더 아마존을 따라하기 시작을 했어요. 최근 6월 1일에 네이버에서 네이버 플러스라는 멤버십을 만들었죠. 가격은 4,900원으로 정해졌고 아마존 프라임과 같은 이 플러스 멤버십에 가입을 하면 쇼핑, 웹툰, 뭐 예약 이런 거 할 때 적립도 해주고 음악 바이브도 들 수 있고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이거를 만들어냈죠. 그런데 네이버는 배송도 점점 강화하면서 쿠팡과도 닮아가고 있습니다. 쿠팡 서비스의 핵심은 물류잖아요. 근데 네이버는 이거를 제휴를 통해서 해결했어요. 대한통운 LG생명과 손잡고서 이 LG 제품에 관해서는 당일 배송 서비스를 시작을 한 겁니다. 어려운 말로 물류 용어로 이제 풀필먼트라고 하죠. 이렇게 네이버가 강력하게 커머스화되기 시작하니까 이 검색 포탈에서 이미 시장을 장악한 네이버가 이커머스 시장도 완전히 압도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들기 시작을 합니다. 참고로 미국 같은 경우는 검색은 구글이고 쇼핑은 아마존으로 나눠지는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경쟁 구도가 생기는 건데 우리는 이미 검색이 네이버고인 상황에서 커머스조차 네이버가 되면은 더 이상 한국 사람들은 네이버의 세상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네이버는 왜 이렇게 커머스에 목을 메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왜냐면 이게 2015년에 네이버가
커머스 중심으로 이동하겠다 발표하면서 한 기사의 내용인데, 네이버 검색창에 입력되는 검색어의 약 34%이 쇼핑 관련 키워드라고 합니다. 지식 쇼핑으로 유입되는 트래픽의 90%가 검색으로 발생될 만큼 쇼핑어 검색은 아주 교점이 많은 서비스였던 거고, 네이버는 거꾸로 자기 매출의 40% 차지하는 검색을 강화하기 위해서 쇼핑을 시작을 했어요. 처음부터 네이버가 거창한 비전을 가지고 이컴 사업자가 되겠다고 한 게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원래 네이버가 시작한 게 다나와 이런 애들이 했던 가격 비교 서비스였던 거잖아요. 그렇게 시작했던 네이버의 쇼핑 서비스가 이제는 국내 최고의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변한 거죠. 아주 자연스럽게 그것도 말이죠. 근데 전 세계에서 이렇게 포털 사업자가 이커머스가 성공한 사례는 사실 거의 많지 않아요. 중국 같은 경우도 검색은 바이두고 쇼핑은 알리바바잖아요. 미국은 검색은 구글이고 쇼핑은 아마존이고 이렇게 양분되어 있는데 네이버는 이걸 다 먹어버린 거죠. 자, 그러면 카카오는 거꾸로 왜 성공하지 못했을까? 카카오 매출의 핵심은 게임과 뮤직 이런 콘텐츠 사업이었던 거지, 검색은 그리 크지 않았다 보니까 커머스 사업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욕구가 그리 크지 않았던 거예요. 게다가 카카오는 이미 선물하기라고 하는 기프티콘 같은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것 중심으로 자기들의 커머스 플랫폼을 발전시켜 나갔던 거고, 네이버와는 전략이 애초에 달랐던 거죠. 지금 와서 보면 네이버의 전략이 훨씬 더 성공적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물론 네이버 갖고 있는 검색의 강력한 영향력이 이쪽 커머스로 전이된 것 같긴 하지만요. 정리하면은 코로나 이후로 온라인 세상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세상의 대표적인 서비스인 이 검색과 커머스가 코로나 이후로는 점점 하나로 묶이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국내 경우도 네이버가 아예 아마존과 같은 강력한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탈바꿈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이러한 변화에 휘발유를 뿌리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 주가에 엄청난 폭발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게 현재의 모습이죠.